이번 강의는 부채 사용 투자안의 평가입니다. 부채 사용 투자안의 평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에 그 투자 자금을 일부 부채로 조달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 투자안이 이제 부채 기업의 가치와 같은 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투자안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와크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본구조이론에서 MMA 수정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AP 비법이 있어요. 거기서 도출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자본구조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본구조이론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자본구조는 부채 비율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100%, 20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채를 사용하면은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가 함께 나타나는데 이 두 효과가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똑같다. 그러니까 부채 사용이 와크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또 와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영업현금 흐름을 와크로 할인한 것이 기업 가치니까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MM의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이고요. 그런데 이제 MM이 법인세를 고려한 후에 부채 사용이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와크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부채 사용에 유리한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와크가 감소하고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크라우스 리첸버거가 법인세와 법인세뿐만 아니라 파산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게 되면은 부채 사용이 기업 가치를 높이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파산 비용이 미치는 효과가 더 커서 기업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적 자본 구조라는 게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본 비용이 가장 작으면서 기업 가치가 가장 커지는 그런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비대칭의 관점에서 대리론을 제시한 젠센 맥클링이 자기 자본에서 발생하는 대리 비용과 타인 자본에서 발생하는 대리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그 중에 어떤 것이 크냐에 따라서 대리 비용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두 개의 대리 비용이 합쳐진 총 대리 비용이 가장 작은 부채 수준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목표는 기업이 하나의 투자안이잖아요. 그 말은 투자안도 하나의 기업 가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안을 평가하면서 자본구조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했던 그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구조 이론을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에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채 투자는 부채 기업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 자본구조 이론을 부채 투자안이라는 것은 부채를 조달해서 투자안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 부채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가중평균 자본비용법, 와크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와크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평가법, APB법이라고 하죠. AP법을 이해하고 가중평균 자본비용법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도 기초 개념을 먼저 소개하고 가중평균 자본비용법을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조정평가법을 소개하고 끝으로는 이 가중평균 자본비용법과 조정평가법을 비교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안과 기업 가치, 기초 개념으로 먼저 투자안의 기업 가치의 관계를 보겠어요. 기업 가치는 영업 현금 흐름 또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잉여 현금 흐름이죠. 그 자본적 지출이나 또 순환전 자본의 증감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없다고 가정을 여기서 전제로 하고 영업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기업 가치로 산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는 C의 현재 가치다.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로. 그때의 할인율은 K5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K5 기업은 수명이 무한한 투자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투자안의 수명이 계속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이런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와크 K5도 그 자본구조이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타인 자본 비용과 가중평균 자본 비용의 그 평균으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투자안의 평가는 NPV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NPV법은 그 투자안의 가치에서 투자 비용을 차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부분이 아까 그 기업의 가치였는데 그게 곧 투자안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 투자안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C0라는 투자 비용을 빼니까 NPV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NPV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하는 거고 NPV가 0보다 작으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투자안의 가치 V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 기업 가치를 구했던 그 방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와크도 똑같이 산출이 되니까 결국 투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 V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와크법인데 가중평균자본비용법. 가중평균자본비용법이라는 것은 타인 자본비용과 자기 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인 자본비용은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KI는 그냥 KD 곱하기 1-T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없으면은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받을 수 없으니까 KD가 되는 거고 영업이익이 있게 되면은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얻어서 세후 타인자 보면 KI를 산출하는 KI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타인 자본 비용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 단순한 편인데 자기 자본 비용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와크법의 그 핵심적인 과제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비용은 타인 자본 비용과 다른 것이 타인 자본 비용은 위험이 들어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보면 그런데 자기 자본 비용은 위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험에 어떤 위험이 반영이 되느냐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경영위험입니다. 그래서 경영위험을 자기 자본 비용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증권시장선에다가 베타를 넣어서 기대수익률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무부채 상태의 주식 베타를 넣으면은 그때의 기대수익률은 경영위험만 반영한 자기 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부채 상태의 주식 베타를 우리가 보통 이제 베타 U로 표시를 해요. 베타 U. 그래가지고 unlevered 베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증권시장선이 ERI는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때 베타 U를 넣게 되면은 요 그 기대 수익률이 자기 자본 비용 K2가 되는데 이때는 K2의 U라고 표시해요. unlevered 된 베타다. unlevered 된 베타다. 그러니까 무부채 상태의 경영 위험만 나타낸 베타라고 그래요. 이것을 또 low라고도 표현을 해요. low라고. 그 책에서는 이제 low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K2의 U로 표시도 되고 K2의 U는 무부채 주식의 베타니까 또 뭐와 같아요? K5의 U랑도 같은 거죠. 무부채 주식의 자기 자본 비용은 무부채 주식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채를 쓰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경영 위험은 영업 위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책에서만 영업 위험이라는 말 써요. 저 원서에서는 다 매니저리얼 리스크라고 하는데 국내 책에서 어떻게 들어오면서 누군가가 오퍼레이팅 리스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영업 위험하고 같은 말로 쓰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다 어떻게 쓰든 업종의 특성과 고정 설비 규모까지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양어업이다. 그래도 원양어업 중에는 이 배를 한 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두 척 갖고 있는 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경영 위험이 다른 거예요. 그 업종의 위험은 같을지 몰라도 고정 설비 규모가 크면은 그거는 경영 위험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원양어업이라고 하면은 배 두 척을 갖고 있다. 이쪽 배 두 척을 갖고 있다. 그러면 경영 위험이 똑같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A라는 원양 회사와 B라는 원양 회사가 그 경영 위험이 똑같으려면은 그 배 두 척 똑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경영 위험이 같은 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무부채 상태로 있지는 않잖아요. 부채를 조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를 조달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그 경영 위험에다가 재무 위험까지 이제 얹혀줘야 돼요. 그래서 재무 위험은 뭐냐? 그거는 재무 레버리지라고도 하는데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은 순이익이 확대되는 순손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무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재무 위험이라고 해요. 재무 레버리지 효과를 그 수식으로 보여주면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마침 아주 우리 실생활에서 쉬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그 강남 아파트가 이제 많이 오르니까 지금 강남 아파트를 사면은 그 낭패를 볼 줄 알라고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몰래 가서 자기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스컴에서 그때 그 홍보수석을 욕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내용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자기 돈은 2억만 가지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이 사람은 2억에 8억 하고 10억의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20억이 됐습니다.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 20억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20억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 재무 상태가. 그런데 기자들이 이게 그 10억짜리가 20억이 됐다고 자기는 국민들에게는 사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사가지고 그 100% 2배 이익을 얻었다고 그 신문에서 기자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자들이 무식한 거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그 재산이 2배가 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돈 2억을 가지고 12억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6배가 된 거예요. 6배가. 그러니까 2배보다 3배가 높은 6배가 된 이렇게 재산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재물 레버리지 효과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채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을 500%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2억,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 만약에 8억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에 8억이 되고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20%지만 이 사람 자기 재산은 마이너스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쓰면은 이렇게 손익의 확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위험이 커지는 것을 재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경영 위험과 재무 위험을 자기 자본 비용에 반영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업종의 특성과 고정 설비까지 반영된 게 경영 위험이에요. 베타 U, 여기 베타 U로 돼 있죠. 그리고 부채 비율을 넣어서 어느 정도의 부채를 쓰고 있느냐가 재무 위험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재무 위험까지 반영을 해서 경영 위험과 재무 위험이 한꺼번에 나타난 게 베타 L이 됩니다. 베타 L. 그러니까 베타 U에서 베타 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 레버리지 효과, 부채를 사용한 효과를 반영하려면은 바로 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재무 위험을 반영, 베타 U에서 베타 L로 갔거든. 또 베타 L을 통해서 베타 U를 구할 수도 있죠. 이게 그러면 어떤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은 얼마냐? 이러면은 SML에다가 증권시장선에다 넣어서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뭘 넣어야 되겠어요? 베타 L을 넣어야죠. 그 회사가 부채를 쓰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때 또 우리가 이제 샤프의 마켓 모델을 보면은 I는 알파 플러스 베타 RM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RM이 마켓 수익률이고 RI가 개별 주식 수익률이에요. 그랬을 때 이 베타가 바로 뭐냐? 베타 L입니까? 베타 U입니까? 베타 L이겠죠. 왜냐면은 부채를 안 쓰고 있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지 베타를 이 시장 모델로 구하고 나면은 베타 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부채 비율을 감안해서 이제 재무 위험을 제거하면은 베타 U가 되겠죠. 그러면은 베타 U와 베타 L 사이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거는 이제 하마다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베타 U에서 재무 위험을 반영해가지고 베타 L을 구하는 식이죠. 그래서 그 식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표에서 저 보듯이 베타 L은 베타 U 플러스 베타 U 1-T 부채 비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베타 L은 1 플러스 1-T BS 곱하기 베타 U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베타 L은 부채 기업의 부채 주식의 베타고요. 베타 U는 무부채 주식의 베타예요. 그러니까 무부채 주식의 베타를 이 식에다 넣으면은 부채 주식의 베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1은 뭐 숫자니까 1이고, 이 T는 법인세율이고, 이 BS는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베타 L을 구하는 사례를 한번 봅시다. 무부채 주식 베타가 0.8이래요. 무부채 주식 베타가. 그러니까 요거는 베타 U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부채를 조달해서 쓸 건데 부채 비율이 100%가 되도록 그 투자를 할 거래요. 그럴 때 부채 주식의 베타는 얼마냐? 그러면은 베타 L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잖아요. 베타 U에 뭐 똑같죠. 뭐 1 플러스 1 마이너스 T의 BS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뭐 베타 U를 여기다 곱하나 뒤에다 곱하나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베타 U가 0.8이라고 했으니 0.8 곱하기 1 플러스 법인세율이 0.3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0.7이 되겠네요. 곱하기 부채 비율이 100%라고 했죠. 그러니까 1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1.7이 되니까 1.7에 0.86을 곱하면 1.36이 되는 거죠. 1.36. 그렇게 해서 경영 위험만 반영되어 있는 베타 U로부터 부채 비율을 감안한 베타 L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마다 모형으로 구한 부채 주식 베타 L 여기서 1.36이었죠. 이거를 이제 증권시장선에 대입하면은 자기 자본 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역시 사례를 봅시다. 그러면은 무위험 이자율이 10%고 무위험 이자율. 그런데 참 여기서 이제 설명해야 될 거는 그 하마다 모형은 당시 요 무위험 부채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부채가 무위험 부채여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회사의 부채가 무위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부채 이자율이 무위험 이자율과 같으면은 무위험 부채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위험 이자율이 만약에 그 10%인데 이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이자율이 12%다. 이러면은 못 써요. 하마다 모형을 못 써요. 그러면 이제 MM 모형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 기업이 영업이익이 있으면은 그 이자를 확실히 갚을 수 있으니까 그 정상적으로 영업이익이 충분해서 이자를 확실하게 갚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부채가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부채가 무위험 부채라고 가정을 해서 얘기를 전개할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무위험 이자율이 10%고 시장 수익률이 13%됩니다. 그럼 자기 자본 비용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증권시장선 RI는 이게 이제 K2가 되는 건데 그럴 때에 RF 플러스 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무위험 이자율 10% 그리고 여기에 0.13 빼기 0.1 곱하기 베타 L 1.36을 넣으면은 이게 14.08%가 된대요. 이 14.08%는 그러니까 부채를 사용한 상태에서의 자기 자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K2의 L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K2의 L은 리버드된 부채를 사용한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MM의 수정 모형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본 비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MM의 수정 모형에서 그 그림을 잘 기억해 보면은 이렇게 KI가 있고 타의 자본 비용 그리고 자기 자본 비용은 K2가 돼요. 그러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 K5가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럴 때 요 식을 그리고 이제 요것에 대응해서 기업 가치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 올라가는 것이 VU에다가 요게 VU고 요게 VL이니까 VU에다가 TB를 더해서
그 VL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식은 얘기했었는데 요식은 얘기 안 했죠. 요식도 MM의 수정 모형입니다. 요거를 나타내는 그 식이죠. 그러니까 K의 L은 K2의 U에다가 K의 U-KD 1-T BS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K2의 U는 어떻게 구해요? 아까 그 베타 L이 1.36이었지만 아까 베타 U는 0.8이라고 그랬죠. 베타 U 0.8을 그 증권시장선에다 넣으면은 K2의 U가 된다고 그랬어요. 경영위험만 반영된 자기자본 비용. 그랬을 때 그 경영위험만 넣어서 구한 자기자본 비용이 얼마였냐면은 12.4%였어요. 12.4%. 그러니까 여기가 그 K2의 U고 로고 K5의 U인데 그게 바로 12.4%예요. 그래서 12.4% 빼기 0.1, 1-T 하고 부채 비율 14.08%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베타에다가 그 재무 위험을 반영해 가지고 증권시장선을 이용해서 부채 주식의 자기자본 비용을 구하나 아니면은 베타 U를 SML에다 넣어서 K의 U 무부채 상태의 자기자본 비용을 구한 후 거기에다가 재무 위험을 반영한 MM의 수정 모형으로 자기자본 비용을 구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값이.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그림을 보면 하마다 모형과 MM 모형을 써서 구해도 값은 똑같다라는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가 무부채 베타예요. 그 베타 U 0.8입니다. 이거를 하마다 모형을 써요. 오른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하마다 모형을 써서 베타 L로 바꿔요. 그러면 베타 L이 1.36이에요. 그걸 SML에다 넣어요. 증권시장선에다 CAPM에다 넣어요. 그러면은 자기자본 비용이 나와요. 14.08%.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쓰죠. 하마다 모형을 이용해서. 근데 우리가 그 자본구조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무부채 베타가 0.8이니까 이거를 먼저 그 SML에다 넣어요. 그래서 무부채 상태의 자기자본 비용 12.4%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12.4%를 MM의 수정 이론에 따라서 투자 내 자기자본 비용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용. 그러니까 부채를 사용한 그 재무 레버리지를 반영한 자기자본 비용으로 바꿔요. 그러면 14.08%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은 하마다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이쪽은 MM의 수정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이 방법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왜냐면은 이거는 MM의 수정 이론은 그 기업이 그러니까 무위험 부채를 쓰느냐 그 유형 부채를 쓰느냐 상관없이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마다 모형은 그 무위험 부채를 쓸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더 제한적이죠,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는 이게 왜 두 개 다 똑같냐 하면은 무위험 부채를 사용한 경우를 가정했으니까 두 개가 똑같죠. 위험 부채를 사용한 기업이다. 이러면 하마다 모형을 못 쓰니까 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모형으로 인한 자기자본 비용은 동일한 값이 된다. 제대로만 계산을 해내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와크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하마다 모형을 이용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회사가 어떤 자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건설회사인데 백화점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백화점을 세우려고 하니까 어떤 백화점, 이 백화점의 그 자기 자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타인 자본 비용은 간단하다고 그랬죠. KD에서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를 감안해서 그냥 KR로만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백화점, 뭐 가나 백화점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시중에 백화점의 그 경영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데가 현대백화점을 쓴다 이거예요. 그럼 현대백화점의 그 주식 배타를 구해요. 그럼 현대백화점이 그 현재 부채를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당연히 쓰고 있죠. 다 모든 기업들이 부채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현대 그 백화점의 베타는 베타 L이 되는데 그걸 대용 베타라고 그래요. 대용 베타. 근데 부채를 쓰고 있으니까 베타 L이죠. 그러니까 먼저 부채를 쓰지 않는 상태로 그 베타 U로 바꿨다가 요거는 순전히 경영 위험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나 기업을 부채 비율을 예를 들어 뭐 100%로 하기로 했다. 그럼 그것에 맞춰서 베타 L로 다시 바꿔줘요. 그 현대는 부채 비율이 200%예요. 그러면은 그 베타 L은 200%의 재무 위험을 반영한 값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싹 제거해 가지고 베타 부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가 우리는 100%를 목표로 그 가나 백화점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은 100%에 맞춰서 그 베타 L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한 베타 L을 CAPM에 증권시장선에다 넣어서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본 비용과 여기서 구한 세후 타인 자본 비용 두 개를 가중평균을 하고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한 후 거기서 뭐를 빼요? 투자 비용을 빼고 나면은 NPV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와크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마다 모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베타를 조정하는 거예요. 베타를. 그런데 이제 MM 모형을 이용하는 거는 MM의 수정 모형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세전 타인 자본 비용 KD를 KI로 바꾸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형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해요, 먼저.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현대백화점의 지금 베타를 현대백화점의 지금 베타는 베타 L이죠. 그게 들어가 있는 그 증권시장 사안에다 넣은 자기 자본 비용. 그게 K2의 L이죠. 부채를 쓰고 200%의 부채 비율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부채로 바꿔와요. 그래서 K2의 U, 이거는 그 부채 비율 100%, 0%일 때요. K2의 U는 K5의 U와 같고요. 그 다음에 로와 같아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무부채 상태의 자기 자본 비용 K2의 U로 바꿔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MM의 명제에 의해서 바꾸는 MM의 수정 명제. 그리고 그 우리가 앞에서 좀 전에 앞에서 봤던 그 식 있잖아요. 그 K2의 L은 K2의 U 플러스 그 앞에서 했던 요 식입니다. 요 식. 예? 요 식을 해서 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K의 U 플러스 K의 U 앞에 그 식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식을 이용해서 그 200%의 K2의 L을 0%의 K의 U로 바꿨다가 여기서 가나기업은 100%로 목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100%에 맞춰서 K의 L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고 세후 타인 자본 비용과 가중 평균을 해서 투자한의 가치를 구한 후 투자 비용을 차감한 NPV를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더 간단하죠. 사실은 뭐 이게 더 좋은 방법 같은데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MM이 그 노벨상을 받죠. 하마다가 무슨 노벨상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MMA 모형과 이제 그까지 와크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조정형가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정형가법이라는 것도 MMA 모형에서 도출되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MMA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은 VL이 VU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정 모형은 VL은 VU의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 TB를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의 현재 가치를 더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투자안으로 보고, 이 식을 투자안의 가치로 보고,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투자안의 가치로 보고, 투자 비용을 양변에서 빼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은 요게 APB가 되는 거고요. 요게 베이스 케이스 NPB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 케이스 NPB. 그리고 요게 부채 사용 효과, gain from leverage라고 그러죠. gain from leverage. gain from leverage라고 그래요. 요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크법으로 구한 NPB는 이제 이거죠. 이거 APB. 그래서 MMA 수정 명제를 보고 그것을 투자안의 가치로 보고 투자 비용을 양변에서 차감해가지고 구해낸 것이 APB법이다. 그 APB법의 원리가 그거를 따라서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치가 제대로만 구해내면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평가 방법의 비교를 봅시다. 와크법은 현금 흐름을 OCF로 측정을 하고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는 할인율에다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놓고 밑에 할인율을 작게 만들어서 V값을 구해내는 거죠. 그런데 APB법은 현금 흐름을 있는 그대로 요거를 전체 현금 흐름이라는데 실제 기업에 들어오는 기업 현금 흐름이에요. 이게 기업 현금 흐름. 기업 현금 흐름. 그래서 이 기업 현금 흐름은 OCF에다가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가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OCF에다가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 그러니까 I는 또 사실은 KD의 B죠. KD의 B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기업 현금 흐름이란 말입니다. 요게 또 이걸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주주의 현금 흐름에다가 채권자의 현금 흐름 두 개를 더해도 똑같아요. 그랬을 때 요 OCF는 베타 U라는 유형으로 생성된 거고, 요거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는 이자 비용 타인 자본 비용의 위험을 갖고 있는 거니까 각자의 현금 흐름을 따로 서로 다른 할인율로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OCF는 K2의 U로 현재 가치를 구하고 요 부분은 KD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성격에 따라서 요것과 요거를 나눠 가지고 그렇게 각각의 현재 가치를 구한 후 합쳐서 APB를 산출하는 건데, 요때의 APB나 요때의 와크법으로 구한 NPB는 제대로만 구하면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두 방법의 평가 결과는 동일하다. 와크법은 그런데 이제 이거를 투자할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때는 와크법은 목표 부채 비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돼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런 의문을 많이 가져요. 부채 비율을 알려면은 NPB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부채 비율을 먼저 하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완전 시장을 전제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을 얼마로 계획하고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NPB가 정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완전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부채 비율을 모르고 부채 금액만 한다라고 하면은 부채 금액은 요 MM의 수정 명제를 보면은 VU 플러스 TB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부채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채 금액을 알고 있다면은 APB법을 써야 되는 거죠. APB법. 뭐 조달 레버리지라는 말도 쓰는데 조달 레버리지라는 것은 사실 부채 금액을 알려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투자 금액이 100인데 부채 비율이 투자 금액이 100이다. 그런데 NPV가 20이다. 그러면은 전체 가치가 120이죠. 그런데 부채 비율을 100%로 한다. 라고 하면은 바로 그 와크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부채 120의 부채 비율 100%라는 거는 그 부채를 60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 금액을 60 쓴다라고 하면은 APB법을 쓰는 거예요. APB법. 그런데 부채 비율을 조달 레버리지 60%로 쓴다. 이러면은 100에 투자 금액 100에 60%니까 이게 목표 부채 비율이 아니잖아요. 조달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 100에 60%라는 거는 60억의 부채를 쓰는 거니까 조달 레버리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부채 금액을 알려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APB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채를 사용한 투자안의 가치는 부채 기업의 가치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부채를 사용한 투자안의 가치는 부채 기업의 가치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따라서 자본구조 이론을 이용해서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와크법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데 영업현금 흐름을 측정하고 부채 사용 효과는 할인율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와크법은. APB법은 MM의 수정 이론을 이용하는 평가 방법인데 이것은 현금 흐름을 기업 현금 흐름으로 측정해서 현금 흐름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해가지고 각 성격에 알맞는 할인율로 현재 가치를 구해가지고 각각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낸 것이 APB인데 그것이 와크법의 와크법으로 구한 NPV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와크법은 부채 비율을 알고 있을 때 쓰는 게 좋고, APB법은 부채 금액을 알고 있을 때 쓰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하더라도 와크법이나 AP법을 제대로만 적용을 하면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실은 AP법이 조금 유용성이 높은 것은 와크법은 할인율에 부채 사용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만 부채 사용 효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는 부채 사용 효과의 대표적인 것일 뿐 실제로 부채 사용에 따른 효과는 뭐 특혜금융 효과라든가 또는 부채를 조달하기 위한 거래 비용 또는 발행 비용을 생각해서 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 다양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채 사용 효과는 우리가 지금 둘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부채 사용 효과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뿐만 아니라 특혜 금융 효과라든가 또 조달 비용의 그 상각 효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려면은 이거를 할인율에다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LP비법으로 그 현금흐름 한 개 한 개마다 구분을 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유용한 방법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